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2월 2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중국에서 이제 방역을 전면 해제하겠다. 내년 1월 8일부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드디어 그동안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가 중국이 또 지나친 방역하면서 그 리오프닝이 또 다시 물 건너가고, 그 명동이라든지 우리나라 보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강남에도 많은 성형외과들이 간판을 한자로 이렇게 바꿔 놓았었는데, 그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 들어오다가 지금 뭐 20만 명도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뭐 꼭 주식시장을 떠나서 중국의 방역이 전면 해제된다는 뉴스가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 뉴스는 내일 아마 많이 쏟아져 나올 거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차라리 현금이 낫다. 미국 스펙 청산 도미노라는 부분이고요. 스펙도 코로나 직후에 빌 에크먼이 뭐 스펙 투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한창일 때 작년 초 정도에 이 스펙에 관한 관심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지금 차라리 현금이 낫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락장의 대박 기대 줄고 새 환매 때는 세금 부과 악재, 투자처를 못 찾자 현금 사활 이달 들어서 70개 스펙이 청산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에 보니까요, 올해 스펙 설립자 분기별 청산 손실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1분기에만 $10,000,000 손실, 2분기에 $4,000,000 손실이었다가 3분기에는 $1억 9천만 손실, 그리고 4분기에는 $9억 손실로 나오네요. $9억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어느덧 환율이 그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200 오늘 66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바로미터인데, 환율은 떨어지는데 주식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한 게 오늘 마지막 기사에서 다룰 대주주 양도세에 안 걸려들기 위한 개인 매물이 뭐 어제도 1조 가까이 나왔는데, 그 기사는 나중에 맨 마지막 기사에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미국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들이 줄줄이 청산에 돌입했다. 주식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스펙을 통한 상장으로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데 스펙이 뭔지 여기 설명이 안 나오네요. 주식 시장에 최근에 들어오셨던 주린이 분들은 이 스펙이 뭔가 좀 많이 거론은 되는데 뭔지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돼 있습니다. 기업이 상장을 하는 방법이 IPO라고 하잖아요. 그죠? 개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기업 공개하면서 상장을 시키는 게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IPO라고 본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면서 다음하고 합병하면서 약간 우회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회 상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어떤 조그만 회사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을 했었고요. 우회 상장에 대한 시도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회사들, 특히나 그런 회사들의 껍데기를, 그걸 우리가 쉘이라고 그러고요. 조개 껍데기처럼 쉘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를 우리가 펄, 예, 진주 할 때 펄 있잖아요. 펄 하버 진주만 할 때 그 펄에 해당되는 기업이 그 쉘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우회 상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세 번째가, 근데 우회 상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을 사서 들어가다 보니까 또 뭐 그 이상한 작정꾼들이 그 허접한 회사를 사놓고 또 그런 걸로 이제 뭐 작전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조금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아예 깨끗한 껍데기를 만들어 준 게 바로 이 스펙입니다. 증권사가 보통 이런 스펙을 만들고요. 그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이제 그 안에 스펙을 만들 때 이제 뭐 한 100억, 200억 이렇게 현금을 넣어놓고 말 그대로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그 증권사가 이 펄에 해당되는 기업을 찾아서 유망한 기업을 합병시키면서, 예, 그래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해서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을 조금 빠르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펙에 대한 부분이 어떤 회사가 무슨 키움증권 스펙 몇 호 아니면 신한증권 스펙 몇 호로 합병하면서 상장을 한대, 이런 뉴스들이 이제 가끔씩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펙에 대한 개념은 아셨으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식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예, 스펙을 통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25일 스펙 리서치에 따르면 올 12월 미국에서 총 70개에 달하는 스펙이 청산이 됐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스펙 청산 건수는 지금껏 전체 청산 건수를 앞섰다. 이때까지 청산한 것보다 12월 한 달에만 청산한 게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펙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고 내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2020에서 2021년에 미국 자본시장에서 붐을 이뤘다. 금융권에서 스펙을 설립한 뒤에 자본을 모아서 먼저 기업 공개를 하고 이후 비상장사 중 유망한 기업을 합병을 했다. 지난해에는 테슬라 대항마로 유명한 루시드 모터스와 동남아시아의 우버, 그랩이 스펙을 통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루시드랑 우버가 스펙을 통해서 성장을 했었네요. 동남아시아의 우버, 그랩입니다. 그랩. 예. 우버는 그냥 일반적인 IPO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했었고요. 지난 2년간 스펙을 통해서 IPO를 한 비상장사만 300곳이 넘는다. 비상장사들은 스펙을 통해 상장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스펙을 만든 설립자, 스폰서들과 이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내리막길로 돌아섰는데 주가가 올해 들어 곤두박질 치면서 루시드 모터스의 경우 스펙 합병 후에 주가가 70% 이상 하락했다. 자본시장이 달라진 것이다. 미국 스펙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우리나라도 2년인가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간 내에 피합병 법인을 찾지 못하면 청산되는 구조다. 주식시장 하락과 함께 세율은 더 높아졌다. 주식 환매에 대해서 1% 연방세가 부과되면서 청산을 가속화시켰고 더욱이 내년부터 자사주 매입에 세금이 붙는 것이 화근이 됐다고 설명을 했다. 스펙 청산에 따른 손실 규모는 향후 몇 달 내에 2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고 이에 대해서
존 차샤스 메투셀라 자문사 총괄은 스펙에 대한 인식이 부를 창출하는 환상적인 수단에서 독이 든 성배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는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합병할 비상장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섰지만 이제는 청산을 통해서 투자한 현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비상장사 역시 스펙을 멀리하고 있다. 그래요? 딜로직에 따르면 스펙과 합병한 스타트업의 평균 기업 가치는 지난해 약 20억 달러에서 올해 4분기에 약 4억 달러로 급락을 했다. 기업 가치가 5분의 1 토막난 것이다. 현재 미국 내에는 약 400개에 달하는 스펙이 합병할 기업을 찾고 있고요. 이들이 보유한 현금만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나 되네요. 이 가운데 약 150개의 스펙이 인수합병 계약을 진행 중이고 하지만 250곳은 여전히 향방이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스펙 설립자들이 손실이 커지고 있고요. 스펙 설립자들은 이번 분기에만 약 9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받는다. 마이클 오레게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이게 손실이 반 이유가 은행, 법률회사 등에 사전 지급한 돈이 꽤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오레게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오늘날 경제 환경이 스펙을 매력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는 도대체 몇 개의 한 스펙이 상장되어 있나 했더니 400개 정도에 상장되어 있고 확실히 주가가 떨어지니까 스펙의 매력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 부동산 침체가 물가 억제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지금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사실 경기 침체를 유발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한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미국 주택시장은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의 침체에 빠졌다 하면서도 연준 입장에서 이는 실패라기보다는 애초에 의도한 바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오히려 물가 상승세를 억제한다는 연준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까지 미국 주택시장은 호황을 누렸는데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 대중화 및 제로금리는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과열을 촉발했고요. 미국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인 S&P 케이스-실러 지수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5%나 급등을 했네요. 많이 올랐네요. 다만 이달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은 빠르게 진정되는 분위기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난 1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월간 상환액이 연초 대비 43% 급등을 했고 이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미국 내 주택 매매 건수는 409만 건으로 감소를 했고 그죠? 이는 201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2월부터 사상 최장 기간이 10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기도 하다. 2010년 11월 이후라고 했잖아요. 네, 주택 매매 건수가 미국의 주택 시장이 2006년 하반기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까지 거의 12년 초까지 안 좋았었는데요. 이 10년 11월이니까 거의 이제 주택시장 그 베어마켓의 거의 마지막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로 빠졌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주택 판매 건수가 확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10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다. 가전제품, 가구, 리모델링, 이사업. 그렇네요. 이게 집을 새로 이 주택 판매가 되고 새로 집 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가구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리모델링하고 이사하는 이런 연관 산업의 수요를 함께 떨어뜨리기 때문이고요. 또 최근 인플레이션을 견인한 요소 중 하나인 주택 임대료의 상승폭 둔화도 물가 하락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연준 내부에서는 주택시장 침체만으로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대로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하고 있고요.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시에는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프랜차이즈가 매출 14% 쑥이라고 되어 있는데 쑥 늘어났다는 거고요. 절반은 편의점, 한식, 치킨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국 프랜차이즈 매출액이 8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1년 전보다 14% 이상 늘어난 것으로 5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숫자도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는데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84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0조 5천억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이는 2017년도에 16.9%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은 코로나가 본격 전파되기 시작한 2020년 매출액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프랜차이즈 종류별로 보면 김밥, 간이 음식 매출액이 3조 원에서 4조 3천억으로 1조 3천억 약 41% 증가했고요. 중식, 일식 등 외식업이 외국식이 1조 1천억 38% 증가했고 한식이 2조 2천억 24% 그리고 안경하고 렌즈가 22.6%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매출액 1위 업종은 편의점으로 집계됐고요. 편의점이 24조 1천억이네요. 네, 2위는 한식 11조 1천억. 한식 아마 원할머니 보쌈, 놀부 부대찌개, 아마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는 치킨 전문점 6조 6천억. 치킨 전문점도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상위 3개 업종 매출액은 절반에 가까운 전체의 약 49.3%라고 합니다. 편의점도 보면 많이들 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조 1천억이나 되네요. 그 다음은 중고차 판 바꾸는 현대차 진단 시승 한 번에 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차 판 바꾸는 이게 예전에 올 초에던가요? 현대기아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진출한다라고 하는 그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10년 만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정부 1월부터 시범 판매 허용해 현대기아 하반기 진출 시동. 양산 수도권 중고차 센터 열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개설 박차. 레몬 시장 오명 없을지 주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먼저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 시장 규모가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시장이 점점 더 이렇게 쇠퇴하는 시장인지 아니면 계속 성장하는 시장인지 볼 필요가 있는데 2020년 중고차 시장 규모가 39조였고요. 우리나라에 21년도에 41조 그리고 올해는 43조 내년에는 45, 47, 50조 이렇게 성장을 하네요. 한 5년 동안에 40조에서 50조 가는 거니까 거의 25% 성장을 한다 그죠?
현대차그룹이 새해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현대와 기아는 직접 차량을 검수하고 보증하는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매매단지 용지 확보 및 온라인 사이트 개설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 2023년 5월부터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판매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공고안을 내놨기 때문인데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0대 이내에서 현대와 기아의 시범 판매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국내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지난해 약 1만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페라리 등 슈퍼카 브랜드들도 인증 중고차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이미 수입차 업체들이 진출한 시장이면서 대기업이 진입을 해서 레몬 시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현대차와 기아가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이유로 꼽힌다.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레몬 시장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중고차 판매를 위해서 필수적인 물류센터 위치로는 경남 양산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현대차는 양산에 인증 중고차 전용 중고차 허브 기지를 열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밀한 차 진단과 정비와 더불어 상품화 조직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기아도 중고차 성능 상태 진단과 상품화, 품질 인증, 전시와 시승 등 고객 체험을 담당하는 인증 중고차 전용 시설 리컨디셔닝 센터를 수도권의 한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리컨디셔닝 센터에는 소비자가 차량 성능 진단과 상품화, 품질 인증 등 중고차가 고품질의 차량으로 변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점검 공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센터를 통해서 중고차의 실제 성능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할 예정이다. 중고차 살 때 제일 걱정이 이거잖아요. 하자가 많은 차를 내가 혹시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옛날에 뭐 SK 엔카 같은 경우가 이런 중고차에 대한 품질에 대한 우려를 조금 불식시켜 주면서 SK 엔카가 중고차 시장 거의 뭐 1등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또 끼어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보니까. 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중고차 판매 사업자 105명과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매한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79.8%와 사업자 98.1%는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허위 미끼 매물을 꼽았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중고차 대수는 265만 5,389대로 같은 해 거래된 신차 173만 대 대비해서 1.5배나 많네요. 저도 신차 규모랑 중고차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 좀 궁금을 했었는데 신차 팔리는 거 대비해 가지고 1.5배나 많군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신차가 비싸고 중고차가 아마 싸니까 신차가 173만 대. 여기서 우리나라 신차의 평균 가격이 한 얼마일까요? 한 4천만 원을 한다면 4천만 원에 414, 74, 28 그러면 한 70조 시장 될 수도 있겠네요. 아까 중고차 시장은 이제 41조 정도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현대기아차가 이 시장에 아마 진출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현대기아 서비스 센터가 뭐 전국에 널려 있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 진출했을 때 성공할까? 라고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영업이익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 기사는 EU 판매 금지에 위기감 고조 8K TV 첫 매출 감소할 듯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K면 엄청나게 큰데 우리나라가 이 고급 TV 시장에 있어서 1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8K TV 성장률이라고 되어 있고요. 2021년 작년에 21.9%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8.5%밖에 성장을 못했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5.8% 역성장하는 걸로 옴디아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기관이 옴디아가 기존 전망치를 수정을 해서 내년에 5.8% 위축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첫 역성장이라고 합니다. 2020년 시장에 첫 선을 보인 8K TV는 출시 이후 매년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 8K TV는 가로 해상도가 8000 픽셀인 TV로 화질이 기존 4K보다 4배 더 선명한 신형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70%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TV 업계는 최근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을 기점으로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면서 8K 시장 확대에 힘을 쏟았다.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최근에 월드컵 전에 바꿀 걸 하던 그 광고가 생각나네요. 네, 계속 이제 의사결정 못하고 바꿀 걸 하다가 나중에 바꾸는 그 광고, 재밌는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와 최대 시장인 EU에서 규제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우울한 상황에 처했다. EU는 내년 3월부터 강화된 TV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8K와 마이크로 LED TV는 에너지 효율 지수 EEI 효율 지수니까 아마 에너지 에피션시 인덱스 요렇게 약자겠죠 아마 0.9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가 원천적으로 막히게 되는데 현재 삼성과 LG의 8K TV와 마이크로 LED TV의 전체 제품군이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EU에다가 8K TV 관련 에너지 효율 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 하지만 EU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DSCC는 최근 EU가 규제 수정 없이 3월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내년 8K TV 시장은 더 느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네, 이게 참 이러면 조금 이게 외통수가 되는 게 이렇게 8K TV를 개발해서 초고가 프리미엄급 TV를 팔아먹다 보면 한 1, 2년을 거쳐서 또 중국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쫓아오면서 또 가격이 급락하고 그러면 그 시장 또 중국한테 내주고 우리는 또 다른 또 프리미엄급 제품을 개발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급 개발해서 EU나 유럽이나 EU나 미국이나 고소득층들한테 빨리 팔아먹어야 되는데 EU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만들어서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네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양도세 피해가자 슈퍼리치 1조 매도 폭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양도세는 10억 하고 금투세는 2년 유예 하면서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제 시장을 보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때리니까 기관들은 이 양도세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한 1조 팔고 기관들이 그 매물을 이제 다 주워가는데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주 기준 상향 무산되면서 10억 이상 투자자 매도 몰려 2차 전지 등 대형주에 집중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21일부터 표가 쭉 나옵니다. 21일 날 확 팔고 22, 그 다음 23, 그리고 어제 9,600원 이래.
양도소득세 20% 부과 대상인 대주주 지정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00억, 3,420억을 순매도했고요. 이달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이고 지난 11월 10일에 2조 2,100억 이후 최대다. 11월 10일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면 11월 10날 그때 나스닥이 급등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확 올라오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또 잽싸게 위에서 많이 팔아놓고 그동안에 이제 박스 매매를 되게 잘 하시고 계시는데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매매인데 제가 좀 이따가 문제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종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 PB는 예년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11월에서 12월에 분산돼서 나왔지만 올해는 대주주 금액 기준이 100억 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고액 자산가들이 안 팔아도 되지 않나 하면서 최근까지 매도를 미뤘고 또 샀었죠. 올해 내내 많이 샀었죠. 그랬다가 결국 10억 원으로 기준이 확정되면서 오늘 매도가 몰린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는 대형주와 2차 전지 주식에 집중이 됐다고 되어 있고요. 순매도 금액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가 723억이고요. 한국항공우주,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 BM 등이 뒤를 이었고 앞서 정부는 양도세 20%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고요. 100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 상향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세가 나오고 이게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면요. 오늘까지 팔아야 연말 주주명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27일까지 주식을 팔아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 미만으로 낮춰야 되고 양도세 기준일이 29일이었던 작년에도 21일부터 28일까지 개인 투자가는 8조 5천억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이제 뭐 1인당으로 바뀐 데 했으니까 오늘까지 9억 9,900만 원으로 맞춰놨다고 치자고요. 예, 9억 9천으로 맞춰놨는데 그러면 이제 연말 기준으로 나는 9억 9천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28일 내일 모레 주식이 5% 올라서 10% 올랐다 치자고요. 그러면 9억 9,900만 원을 맞춰놨는데 12월 31일 연말 기준으로 연말 30, 31일은 시장이 안 열리기는 하지만 올해 연말 기준 29일 종가로 나오는 주가가 지금 오늘보다 10% 올랐잖아요. 그러면 9억 9,900만 원이 아니라 10억 9,800 얼마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10억이 넘어간 걸로 나중에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27일 기준으로 9억 9천을 맞춰놨다라고 안심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안심하고 넘어갔다가 2년 뒤에 당신 그때 10억이 넘었는데 12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10억이 넘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뭐 30% 수익 내고 팔았다 치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으니까 당신 불성실 가산세 20%에다가 그동안에 연율 11%에 해당되는 또 추가 가산세 세금이 이제 날라올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삼성전자 많이 팔았다고 돼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이렇게 우량 주식을 또 팔아야 되는데 올해 주식을 사서 뭐 내년 1, 2, 3월 지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 치자고요.
올해 6월, 7월, 8월 달에 주가 쭉 빠졌으니까 9월 달에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칩시다. 네, 그러고 내년이 돼서 5월쯤에 팔았다고 치자고요. 아까 같은 케이스로 9억 9,900으로 맞췄는데 10억이 넘어가 버리고 10억이 넘어간 걸 모르고 내년에 5월 달에 1년 되기 전에 한 30% 먹고 팔았어요. 대기업인 경우에는 20%가 아니라 30%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주식을 1년 안에 매도를 해서 차익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33%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 매년 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기업의 우량 주식을 단타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법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변동성에 관한 기사가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오늘 워맨 신박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